1923년 9월 1일 오늘은 일본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날인데요. 20세기 발생한 최악의 자연재해 중 하나입니다. 진도 규모 7에 달하는 대지진이었는데요. 도쿄와 요코하마를 포함한 200km 이내의 도시 70%가 관동 대지진으로 파괴되었습니다. 피해 규모를 키운 건 기상 탓도 있는데요. 지진 발생 1일 전 태풍이 상륙했기에 태풍의 영향으로 일본 전역은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진으로 발생한 화재는 거센 바람을 만나 순식간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일본은 대부분의 건물들이 목조로 지어졌기에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마치 지옥문이 열린 것처럼 화염 소용돌이가 발생했는데요. 화염 소용돌이 직경이 300m였고 속도는 시속 200km에 달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불과 15분 만에 불에 타서 죽은 이들만 38,000명이 넘었는데요. 도쿄 전체 면적의 약 40%가 불타 사라졌으며 사망자는 14만 명, 실종자는 37,000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관동대지진은 자연재해로만 끝나지 않고 최악의 인재, 제노사이드, 대학살로 이어지는데요. 관동대학살이 일어납니다. 관동대학살이란 관동대지진이 발생한 1923년 9월 1일부터 약 4주에 걸쳐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무차별적으로 집단학살한 범죄인데요. 당시 독일 외무성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관동대학살로 살해된 조선인 수는 8,000명이 넘는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쇠갈기나 곡괭이, 죽창에 찔러 죽었으며 치안을 맡아야 할 경찰과 헌병까지 조선인 학살에 가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관동대학살은 도대체 왜 일어난 것일까요? 가짜뉴스 때문입니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불령선인이란 단어가 신문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불순한 사건에 관련된 조선인을 줄인 단어입니다. 불령선인은 조선인이라는 민족 자체가 불순하다는 혐오를 만들어냈는데요. 조선인은 본성이 미개하고 폭력적이야. 무리지어 다니며 폭력을 행사하지. 심지어 관동대지진이 발생한 날 아침 신문에는 조선인들이 경찰 제복을 입고서 범죄를 저지르며 돌아다닌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충격과 혼란에 빠진 일본인들은 혼란한 틈을 타 조선인들이 약탈과 방화를 일삼고 있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선제 공격을 해서 일본인을 구해야 한다. 온갖 가짜뉴스가 넘쳤습니다. 관동대학살이라는 끔찍한 비극은 가짜뉴스가 만들어낸 혐오의 결과라는 사실. 9월 2일 오늘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생일인데요. 1909년 하얼빈역에서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사형 선고를 받아 30살의 나이로 순직하였습니다. 1879년 황해도에 있는 명문 무광가문에서 태어난 안중근은 등에 7개 점이 있어 북두칠성의 기운에 응해서 태어났다 하여 응칠이로 불렸는데요. 어릴 때부터 사냥을 좋아해 서당 공부를 빼먹고 놀러 다니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날보다 밖을 돌아다니는 날이 많자 할아버지는 응칠이란 이름 대신 무거울 중에 뿌리 근자를 써서 중근이란 이름을 붙여줍니다. 안중근 집안은 카톨릭 교회 건축에 참여할 정도로 신앙심이 두터웠는데요. 16살에 카톨릭에 입교하여 토마스라는 세례명을 받습니다. 안중근은 예배 미사를 드릴 때 신부님을 돕는 복사로 활동하고 교리를 전파하는 선교 활동에 참여할 정도로 독실한 신자였는데요. 하얼빈에서 의거를 하기 전에도 십자가에 새겨진 총알을 준비하고 기도를 드린 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의거가 성공하자 당시 한반도의 선교 책임자였던 미텔 주교는 안중근의 카톨릭 신자 자격을 박탈하고 의거를 살인행위로 단죄한 후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드리는 종부성사 요청까지 거부했는데요. 빌렘 신부가 미텔 주교의 명을 어기고 안중근 의사의 종부성사를 집전하였습니다. 1993년 김수환 추기경은 안중근 의사 추모 미사를 집전하며 과거의 교회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음을 공식적으로 사과했는데요. 안중근 의사가 한 행동은 조국과 민족의 방어를 위한 의거로
단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제 치하 시절 교회가 안중근 의사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해 연대 책임을 느낍니다. 일제의 무력 침략 앞에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라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안중근은 재판받는 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유를 15가지나 말할 정도로 당당했는데요.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했다고 주장합니다. 사형 집행 전 교도소 간수의 부탁으로 안중근은 유목을 남기는데요. 그가 남긴 문장은 대한민국 국군의 표어가 됩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9월 3일) 오늘은 튀니지의 2대 대통령이자 독재자 벤 알리의 생일인데요. 튀니지의 독립운동과 독재자의 등장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19세기 유럽의 열강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일대의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여 식민지로 지배하며 노동력과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강탈했는데요.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한 튀니지는 1881년 프랑스에게 점령당해 무려 75년간이나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튀니지는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독립운동이 거세게 일어나 1956년이 되어서야 독립을 맞이합니다. 튀니지의 초대 대통령은 하비브 부르기바, 프랑스 파리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로 활동한 엘리트였는데요. 프랑스에서 튀니지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부르기바는 튀니지가 독립하자 튀니지 왕국의 초대 총리로 부임했는데요. 혁명을 일으켜 튀니지 왕국을 폐지하고 튀니지 제1공화국을 선포, 초대 대통령으로 부임합니다. 독립운동가이자 변호사 출신이었던 부르기바는 대통령이 되자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직을 종신제로 바꾸고 독재자로 변신합니다. 부르기바의 독재 기간은 무려 30년. 부르기바의 독재 정치는 1987년 베날리의 군사 쿠데타에 의해 막을 내리는데요. 베날리 역시 튀니지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프랑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부르기바 정권에서 육군 참모총장까지 역임한 인재였는데요. 쿠데타로 튀니지 2대 대통령이 된 베날리는 국민에게 대통령 임기를 제한할 것과 다당제를 도입하여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약속하는데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베날리는 대통령이 되자 부르기와 똑같이 헌법을 수정, 대통령 임기를 종신제로 바꿔버립니다. 베날리의 독재 기간은 무려 24년. 두 사람의 독재 기간을 합치면 54년. 반세기가 넘는 세월입니다. 현재 튀니지 대통령은 카이스 사이에드인데요. 대통령이 되기 전 베날리 독재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카르타고 대학의 법학과 교수였습니다. 헌법 개정에 참여할 만큼 실력 있는 법 전문가이자 엘리트인데요. 대통령이 되자 총리를 해임하고 의회 기능을 정지시킨 후 대통령령으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꾸고 헌법기관마저 해산시켜 대통령 재임의 성공, 독재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미하엘 하르트만은 그의 저서 엘리트 제국의 몰락에서 독재자의 반복된 출현에 대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타락한 엘리트 계급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 9월 4일 오늘은 지식재산의 날인데요.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은 금속활자로 인쇄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데요. 직지심체요절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은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인쇄한 성경이었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보다 무려 78년이나 빠른데요. 고려의 인쇄술이 얼마나 수준 높았는지를 알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렇다면 금속활자 인쇄는 왜 중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금속활자 인쇄술의 보급으로 지식을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하던 시대가
막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들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을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으로 평가하는데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이유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 덕분이란 사실. 금속활자 인쇄술 이전에는 성경은 손으로 직접 필사했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을 제작하는 데는 수년이 걸렸는데요. 성경 한 권의 가격은 왕족과 귀족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했습니다. 필사본 성경 한 권 가격은 100굴덴. 당시 숙련된 장인이 받는 1년 연봉이 20굴덴이었으니 5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비용이었던 것.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성경 한 권을 구매하려면 최소 1억 원 이상 필요했다는 사실. 집에 성경책 여러 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억 부자인 겁니다. 이런 이유로 중세 유럽에서 평민들은 성경을 직접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성경을 읽으려면 성직자들의 해석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심지어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만 인정했기에 라틴어 교육받은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직자들이 성경을 독점하는 구조를 만들었는데요. 성직자들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평민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성경의 독점은 로마 교황청의 타락으로 이어지는데요. 돈을 내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면죄부를 발행합니다. 재밌는 건 면죄부가 거짓이라고 고발한 루터의 95개의 반박문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덕분에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는데요. 종교개혁과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9월 5일 오늘은 현대 로켓과학과 우주비행 이론의 아버지로 불리는 콘스탄틴 치올코프스키의 생일인데요. 러시아의 과학자이자 발명가입니다. 치올코프스키가 놀라운 건 우주에 대한 깊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오직 독학으로 모든 업적을 이루었다는 점인데요. 우주에 대한 그의 상상력 덕분에 러시아는 세계 최초로 우주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1857년 러시아에서 태어난 치올코프스키는 9살 때 심하게 앓아 청력을 잃었는데요. 청력장애로 일반 학교를 다닐 수 없어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놀라운 건 16살 때부터 모스크바 도서관을 다니며 도서관의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는데요. 최초의 멘토를 도서관에서 만나게 됩니다. 철학자이자 도서관 사서였던 표도로프는 16 사춘기 소년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도서관을 찾아와 책 읽는 것을 눈여겨보는데요. 마구잡이로 아무 책을 읽는 것을 보고 소년에게 다가가 어떤 것에 관심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치올코프스키에게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어떤 순서로 읽는 것이 좋은지를 알려주는데요. 수학과 물리학, 천문학 서적부터 철학과 인문학 서적까지 다양한 분야의 좋은 책들을 추천해 줍니다. 성인이 된 치올코프스키는 수학교사로 활동하는데요.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연구에 모든 시간을 바칩니다. 항공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러시아 최초로 바람 터널을 만들어 공기역학 실험을 하는데요. 그의 관심사는 전체가 금속으로 이루어진 비행선을 제작하는 것. 무려 100가지가 넘는 비행 모델을 만들어 실험한 끝에 마침내 유선형으로 된 금속 비행 모델을 완성하는데요. 그 형태는 오늘날 비행기와 거의 똑같습니다. 치올코프스키의 상상력은 비행기로 그치지 않고 우주로 향하는데요. 1895년 지구와 하늘의 꿈이란 책을 출판하고 외계인과 통신하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반작용 장치에 의한 우주 탐험이란 논문을 발표하는데요. 오늘날 우주 비행의 핵심 기술, 다단 로켓 기술을 제안합니다. 우주정거장도 치올코프스키의 아이디어인데요. 놀라운 건 대학은커녕 학교를 다녀본 적 없는 그가 도서관에서 독학으로 이 모든 업적들을 이루어냈다는 점입니다. 학교를 가지 않아도 우주를 상상하고 꿈꾸는 건 가능하니까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는 1957년에 발사되었는데요. 치올코프스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탄생 100주년에 맞춰 우주로 발사되었다는 사실.
9월 6일 오늘은 20세기 록 음악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싱어송라이터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로저 워터스의 생일인데요. 영국의 전설적인 프로그레시브 밴드 핑크 플로이드의 리더입니다. 핑크 플로이드 앨범에 수록된 대부분의 곡은 모두 로저 워터스가 작사했는데요. 핑크 플로이드의 대표곡 Another Brick in the Wall, Money, Time은 로저 워터스가 작사, 작곡까지 한 곡입니다. 핑크 플로이드는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노래들을 만들었는데요. 앨범을 발매할 때마다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곡을 발매하는 컨셉 앨범을 제작하기로 유명합니다. 마치 장편 소설 한 권을 읽는 것처럼 핑크 플로이드의 앨범은 서사적인데요. 1977년에 발매한 앨범 애니멀스의 경우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테마로 만들었다는 사실. 1943년 영국에서 태어난 워터스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전쟁에서 전사했는데요. 워터스가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청소년 시기부터 반전운동에 참여했는데요. 핵무기 폐기를 위한 청소년 모임의 회장까지 맡았습니다. 재밌는 건 핑크 플로이드의 주축이 되는 멤버 시드 베럿과 데이빗 길모어 모두 핵무기 폐기를 위한 청소년 모임에서 만났는데요. 핑크 플로이드의 음악이 사회 저항적인 성향인 것은 이미 예정된 운명 같은 거라 볼 수 있겠죠. 워터스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지만 공부는 뒷전으로 미루고 학교 지하실에서 하루 종일 악기를 연주하며 밴드를 준비하는데요. 시그마 6라는 밴드를 결성합니다. 재밌는 건 시그마 6는 밴드 결정과 동시에 해체되는데요. 밴드 보컬과 베이시스트가 시그마 6를 버리고 다른 밴드를 결성해버린 것. 한마디로 뒤통수 맞은 거죠. 밴드를 시작하기도 전에 위기를 맞은 워터스는 결국 소꿉친구 시드 베럿을 설득해 밴드에 가입시키고 기타리스트 밥 클로스를 영입합니다. 그리고 베이시스트 자리를 메꾸기 위해 자신이 직접 베이스 기타를 다시 배우는데요. 시작부터 멤버 구성도 못해 미래가 전혀 없을 것 같던 이 밴드는 20세기 락 음악 역사를 바꾸는 전설적인 락 밴드 핑크 플로이드로 거듭납니다. 시작은 우습게 보일지라도 끝은 알 수 없다는 사실. 9월 7일 오늘은 20세기 미국의 민속 화가 안나 모제스의 생일인데요. 그랜마 모제스, 모제스 할머니라는 애칭으로 불려집니다. 모제스 할머니는 한 번도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지만 76세의 나이에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5년 만에 개인전을 열고 88세에 올해의 젊은 여성으로 선정. 93세에는 타임지 표지 모델까지 장식했는데요. 10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1600점의 그림을 남겼습니다. 1860년 미국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모제스는 형편이 어려워 12살 때부터 집을 떠나 농장에서 일했는데요. 낮에는 농장일을, 밤에는 가정부를 하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야 했던 그녀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요. 28살에 농장일을 하는 일꾼과 결혼하였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10남매를 낳았는데요. 10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해야만 했는데요. 67세에 남편과 사별, 70세가 넘어서야 농장일을 그만두고 딸이 사는 집으로 옮겨 손주를 돌보거나 뜨개질을 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6세가 되자 관절염으로 바느질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평생 일했던 그녀는 손가락은 굳었지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있던 물감과 붓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한 번도 그림을 배워본 적 없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그렸습니다. 항상 이웃에게 감사를 표하고 선물하는 것을 좋아한 그녀는
마을 약사에게 선물한 그림이 약국을 방문한 미술 수집가의 눈에 띄어 세상에 소개됩니다. 미국의 정겨운 마을 풍경을 그린 그녀의 그림은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감동을 주었기에 우편과 달력으로 제작되고 크리스마스 연합장에도 항상 등장하는데요. 미국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도 걸려 있다는 사실.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아마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닭을 키웠을 겁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무사히 잘 마친 것에 만족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그럼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인생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1932년에 발표한 올덕 석슬리의 SF 소설 멋진 신세계에는 문명이 발달한 미래 세계가 등장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우성인과 열성인으로 분류하여 계급을 결정합니다. 소수의 우성인이 다수의 열성인을 지배하는 차별화된 세계. SF 소설에나 등장할 법한 인종차별 정책이 20세기 역사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9월 8일 오늘은 20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총리이자 인종분리 정책 아파르트헤이트를 설계하고 실행한 페르브루트의 생일인데요. 아파르테이트란 분리 또는 격리를 뜻하는 단어로 1948년부터 1994년까지 무려 46년간 시행한 인종차별 정책입니다. 충격적인 건 인종차별 정책은 미친 독재자가 군대를 앞세워 강압적으로 만든 정책이 아니라 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했는데요. 흑인들은 투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목사 출신의 정치인 다니엘 말란이 194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총리가 되자 페르브루트를 원주민 장관으로 임명하여 인종차별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데요. 극단적인 기독교인이었던 말란은 성경의 일부 구절을 인종분리 정책의 근거로 해석하여 인종 간 결혼을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로 간주합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보어인, 백인 민족 우월주의자였습니다. 인종차별 정책을 살펴보면 흑인과 백인의 결혼을 금지하고 흑인과 백인의 거주구역을 나누어 흑인이 거주구역을 이탈하면 구속하였습니다. 만약 흑인이 도시에서 일하려면 도시에는 흑인이 머물 수 있는 거주구역이 없었기에 반드시 백인 집에서 머물러야만 했는데요. 백인은 흑인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 도서관, 화장실 등 모든 공공시설물은 백인과 흑인이 따로 이용해야 했고 교육 등급을 나누어 차별화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백인에게는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 흑인과 유색인종들에게는 낮은 등급의 교육을 제공하여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모든 기회를 원천봉쇄하였습니다. 어떤가요?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황당한 이야기 아닌가요? 보수주의라는 탈을 쓴 왜곡된 신앙과 민족 우월주의, 엉터리 우경화 정책은 아파르테헤이트 같은 비극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9월 9일 오늘은 도스토옙스키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대문호 톨스토이의 생일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을 바탕으로 일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인간의 거짓과 허위, 가식과 기만을 문학을 통해 벗겨내려 했는데요. 20세기 역사, 철학, 예술, 종교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설,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톨스토이는 후기로 갈수록 종교적인 문제를 고민하며 에세이를 집필하는데요. 오늘은 톨스토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로 구성된 책을 만들겠다는 결심 끝에
15년에 걸쳐 완성한 명상록 인생이란 무엇인가의 내용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나쁜 사회제도의 가장 큰 원인은 그릇된 신앙에 있습니다. 사이비 신앙의 요구에 복종하는 일, 거기에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매우 알기 쉬워서 어린이도 그 참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교인 척 행동하고 자칭하면서도 실제로 그렇지 않은 이들만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왜곡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계명은 그의 가르침 전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약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너희가 내 제자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리스도는 만일 너희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라거나 이것을 믿는다면 이라고 말하지 않고 만일 서로 사랑한다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사람들의 의견과 지식의 변화에 따라 변해갑니다. 믿음은 시간과 결부되어 있기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9월 10일 오늘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데요. 매년 수십만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란 비극을 멈추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자살은 개인적인 비극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하거나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기에 자살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자살이 예방 가능한 사회 문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년간 연속으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데요. 2024년 한 해 동안 자살로 사망한 이들이 14,000명이 넘는다는 사실. 하루 약 39명이 자살한다는 얘긴데요. 작년 대비 8.5%나 증가했습니다. 남성 자살률은 10만 명당 38명으로 여성 16명에 비해 2.3배나 높은데요. 잘못된 젠더 교육으로 남자는 무조건 강해야 한다, 도움을 요청하는 건 남자답지 못하다 식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괴로워도 감정을 표현하지 않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걸 꺼려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남성들은 경제적인 실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실직 문제를 마치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직업 외적인 다양한 사회활동과 취미생활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기회와 정서적인 공감대를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은 정말 심각한데요. 10년 사이 무려 3.6배나 증가했습니다. 청소년 자살의 주 원인은 우울증 때문인데요. 청소년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만든 어른들의 잘못이 큽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입시 위주의 교육에만 시달려 예술과 체육 등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들을 박탈당하고 있는데요. 학교 체육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 정도이며 예술 교육은 선택 과목이거나 학력이 올라가면 어떠한 예술 교육도 하지 않습니다. OECD 가입국들과 비교하면 보다 명확해지는데요. OECD 국가들은 학교에 편성된 체육 시간만 일주일에 평균 5시간이고 예술 교육은 필수 정규 과목으로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도 지역의 전문예술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마음껏 땀 흘리며 뛰어놀고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청소년들의 우울증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9월 11일 오늘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 사건인 9.11 테러가 발생한 날인데요.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미국을 상대로 일으킨 동시다발적인 자살 테러 공격입니다. 테러범들은 여객기를 공중에서 납치하여 자폭 테러 공격을 했는데요. 오전 8시 46분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여객기를 충돌시켰습니다. 그리고 20분 후 납치한 또 다른 여객기를 한 번 더 충돌시켜 쌍둥이 빌딩은 완전히 붕괴되는데요. 총 2,977명의 민간인과 소방관, 경찰관이 희생되었습니다. 9.11 테러는 쌍둥이 빌딩 공격으로 끝나지 않고 약 30분 후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도 또 다른 여객기가 충돌하는데요. 국방부 직원과 승객 총 189명이 사망하였습니다. 1시간 사이 테러 공격에 사용된 여객기는 3대. 하지만 테러범들이 훔친 여객기는 총 4대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플라이트 93은 테러범들이 납치한 4번째 항공기였는데요. 승객 40명을 태우고 샌프란시스코를 향해 비행 중이었습니다. 오전 9시경 테러범들은 비행기 조종석을 완전히 장악하는데요.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승객들은 테러범들의 눈을 피해 휴대폰으로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서 비행기가 납치되었다는 사태를 알립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가족들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테러범들이 납치한 여객기가 자폭 공격용으로 사용되어 뉴욕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다는 소식. 플라이트 93을 타고 있던 승객들은 자신들의 비행기도 자폭 공격용으로 사용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결단을 내립니다. 승객들은 비행기 조종석으로 달려갔고 테러범들과 치열한 사투를 벌인 끝에 비행기는 테러범들의 목표 지점까지 가지 못하고 들판에 추락하게 됩니다. 테러범들은 4번째 여객기를 국회의사당이나 백악관에 충돌시킬 계획이었는데요. 승객들의 용감한 저항 덕분에 더 끔찍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플라이트 93의 승객들은 전원 사망하였지만 목숨을 희생하여 더 많은 생명을 구한 진정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데요. 추락한 현장에는 플라이트 93 국립기념관이 건립되었습니다. 플라이트 93은 테러라는 비극 속에서도 인간의 용기와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9월 12일 오늘은 20세기 홍콩 음악과 영화를 대표하는 영원한 스타 장국영의 생일인데요.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고 80년대와 90년대 독보적인 장르 영화로 역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홍콩 영화를 대표하는 배우입니다. 그 시절 장국영이 없는 홍콩 영화는 상상할 수도 없는데요. 홍콩 영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감독들은 모두 장국영과 함께 영화를 찍었습니다. 영웅본색 시리즈로 홍콩 느와르 장르를 완성한 오우삼 감독, 백발마녀전과 처녀유혼으로 무협 로맨스 장르를 개척한 서극 감독, 아비정전을 시작으로 독보적인 작가주의 스타일을 구축한 왕과이 감독, 태양별이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첸 카이거 감독. 세계적인 거장으로 인정받는 감독들의 영화에는 항상 장국영이 함께했다는 사실. 2003년 4월 1일 만우절 거짓말처럼 47이라는 너무 이른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장국영은 수많은 팬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는데요.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기일에 맞춰 전 세계 곳곳에는 그를 그리워하는 다양한 추모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의 갑작스런 죽음에는 여러 가지 설들이 많지만 경찰은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밝혔는데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살인적인 스케줄과 악성 루머로 수면 부족과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1956년 홍콩에서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장국영은 아버지가 세계적인 재단사이자 홍콩의 유명한 사업가였는데요.
경제적으로는 유복했지만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12살 때 집을 떠나 영국 기숙학교에서 외롭게 성장한 장국영은 대학까지 영국에서 다녔는데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학업을 그만두고 홍콩으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은 부모님이 없었기에 항상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유모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요. 어렸던 난 왜 나만 부모님이 없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늘 외로웠던 나는 이제는 주위에서 좋은 사람들로 가득한 장국영, 레슬리가 되었습니다. 왜 굳이 레슬리로 이름을 정했냐면요. 어릴 때 유모 할머니가 날 뽀삐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너무 흔한 강아지 이름이다 보니 다른 강아지랑 헷갈릴까봐 조금은 섹시하게 레슬리로 바꿨어요. 9월 13일 오늘은 20세기 세계 건축사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생일인데요.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 상을 비롯해 리바와 AIA 등 세계 3대 건축상을 모두 수상한 건축가입니다. 재밌는 건 건축의 자부심이 높은 일본에서 세계 3대 건축상을 모두 수상한 이는 안도 다다오가 유일한데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엘리트 출신이 아니라 독학으로 공부한 고졸 출신의 건축가라는 사실. 1941년 일본 오사카 빈민촌에서 태어난 안도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어려서부터 일을 해야만 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프로 복싱 선수로 활동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서점에서 현대 건축의 아버지로 불리는 르코르비지에의 건축 사진집을 보고 충격받는데요. 건축가의 꿈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 대학 강의를 몰래 도강하고 서점에서 건축책을 사서 독학하기 시작하는데요. 책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어 세계의 건축물들을 직접 보기 위해 배낭여행을 떠납니다. 24.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배낭여행을 떠난 안도는 돈이 없어 여객선과 기차를 이용해 여행했는데요. 7개월간 무려 15개 국가를 여행했다는 사실. 여행지마다 세계적인 건축물을 직접 스케치하며 사진으로 기록한 그는 귀국하자마자 1급 건축 면허증을 따버립니다. 건축연구소를 설립한 그는 소형 주택 설계를 통해 명성을 얻기 시작하는데요. 도심 속 좁은 땅에서도 콘크리트와 빛을 활용해 자연과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자연과의 조화와 공존을 주제로 삼고서 창의적인 건축물들을 선보입니다. 안도는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하지만 빛과 자연을 이용해 건축물이 자연과 동떨어진 인공적인 공간이 아니라 자연처럼 생명력을 품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데요. 그의 작품은 우리나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해화동에 있는 JCC 아트센터와 마곡동에 있는 LG 아트센터가 안도의 작품인데요. 혹시 방문할 일이 있다면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천천히 감상하며 안도의 건축 미학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열정만 있다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안도는 세월이 흘러도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9월 14일 오늘은 18세기 근대 자연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독일의 탐험가 훔볼트의 생일인데요. 남아메리카와 중앙아시아를 탐험하며 방대한 생태 자연 자료를 모은 후 근대 자연과학의 백과사전으로 평가받는 코스모스를 25년에 걸쳐 집필하였습니다. 훔볼트가 대단한 건 과학 탐구를 위해 지구를 거대한 실험실처럼 직접 탐험하며 연구했는데요. 수천 종의 식물과 곤충을 채집해서 분류하고 위도와 경도를 측정하며 기온과 기압, 자기장을 세밀하게 기록하여 후대 과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훔볼트의 업적을 조금만 살펴보면 6,200종의 식물을 수집했고 그중에 3,600종은 훔볼트가 처음 발견한 식물입니다.
당시 학계에 알려진 식물 종수는 약 8,000종이었는데요. 50%에 가까운 새로운 종을 훔볼트 한 사람이 발견했다는 사실. 더 놀라운 건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700개 이상의 천문을 관측했고 기압과 자기장의 측정까지 했는데요. 무려 6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재밌는 건 이러다 보니 전 세계 곳곳에는 훔볼트의 이름이 넘쳐나는데요. 훔볼트 해류, 훔볼트 펭귄 등 해류와 동물, 식물 이름은 물론이고 훔볼트 산맥, 훔볼트 봉우리, 훔볼트 광산, 훔볼트 호수, 훔볼트 항구, 훔볼트 공원. 아직 끝이 아닙니다. 훔볼트 이름이 들어간 도시만 해도 수십여 곳이 넘는다는 사실. 흔히 똑똑한 사람을 비유할 때 저 사람은 걸어다니는 사전이야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훔볼트는 실제로 걸어다니는 사전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으로 알려진 독일의 대문호 괴테조차 훔볼트를 리스펙트하는데요. 훔볼트와 하루를 보내며 깨달은 것이 나 혼자 몇 년 동안 깨달은 것보다 훨씬 큰 재산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는 16세기의 설화 떠돌이 박사 파우스트를 바탕으로 쓴 소설인데요. 현실에서의 실제 모델은 훔볼트였다고 합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할 것처럼 전 세계를 탐험하고 매일 새로운 지식을 발굴한 이가 훔볼트였으니까요. 한마디로 훔볼트의 하루는 매일 반복되는 하루가 아니라 온 인류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하루였다는 사실. 개똥도 약에 쓴다는 속담이 있죠. 아무리 하찮고 흔한 것이라도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다는 뜻인데요. 동의보감에는 흰 개의 똥은 종기치료에 효능이 있고 몸에 쌓인 나쁜 물질을 해독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들의 배설물은 인류 문명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고대 잉카인들은 새의 배설물을 하늘이 내린 황금처럼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동물의 배설물이 시간이 흘러 축적되면 화석화되면서 광물질로 변하는데요. 이를 구아노 또는 인광석이라고 부릅니다. 남아메리카 페루 일대에서 문명을 발전시킨 고대 잉카인들은 바다새의 배설물이 축적된 구아노를 비료로 사용했는데요. 구아노의 엄청난 효능 덕분에 세계 최고 수준의 농작물 재배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잉카인들은 구아노의 원료가 되는 섬에 쌓인 새들의 배설물을 신성시했는데요. 구아노를 캐려면 황제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고 구아노를 생산하는 새들의 서식지를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만약 허락 없이 구아노를 캐거나 새들을 사냥하면 사형에 처할 정도로 구아노는 귀했습니다. 유럽인들은 구아노를 전혀 몰랐는데요. 탐험가이자 과학자인 훔볼트가 19세기 초 남미 일대를 탐험하면서 페루 해안가에서 발견한 구아노가 농업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비료로 쓰이는 걸 목격하고 유럽에 소개합니다. 흉년으로 고충을 겪고 있던 유럽 국가들은 너도나도 구아노를 수입하며 본격적인 구아노 시대가 열리는데요. 질소와 인산염이 풍부한 구아노는 19세기 유럽 농업에 혁신을 가져옵니다. 구아노 없이는 더 이상 농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재료가 되는데요. 과학자들은 구아노를 연구한 끝에 구아노에서 다량의 질산칼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구아노는 더욱 귀해집니다. 왜냐고요? 질산칼륨은 화약의 재료였으니까요. 결국 구아노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이 발발하는데요. 구아노가 밀집한 섬들을 차지하기 위해 1879년부터 무려 5년간 이어진 태평양 전쟁은 새똥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사실. 하늘에서 떨어진 축복, 새똥 구아노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재료였지만 결국 화약 개발을 촉진시켜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인류 최대의 비극.
전쟁의 시대를 앞당겼다는 사실. 9월 16일 오늘은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새로 쓴 전설적인 작사가 양인자님의 생일인데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무려 300곡이 넘는 노래 가사를 작사하였습니다. 가왕 조용필을 비롯하여 조영남, 이선희, 김국한, 문주란, 혜은이까지 한국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가수들의 노래는 모두 그녀가 작사했는데요. 그녀가 쓴 대부분의 곡들은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 그리고 남편인 김희감님과 함께 만들었다는 사실. 양인자 작사, 김희감 작곡 두 사람의 콤비로 완성한 노래들은 한국 대중가요 음악사를 흔들며 수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는데요. 노래 제목만 들어도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불후의 명곡들이 즐비합니다.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 겨울의 찻집, 바람이 전하는 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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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무려 20곡이나 두 사람의 콤비로 완성한 노래입니다. 가수들의 왕이란 별칭을 가지고 있는 가왕 조용필에게 노래를 주었으니 진정한 킹메이커인 셈이죠. 하지만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불후의 명곡 김국한의 타타타 끝이 아닙니다. 노래방 가면 전 국민이 부르는 노래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 문주란의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끝이 아닙니다. 내일이면 잊으리 립스틱 짙게 바르고. 임주리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도 모두 양인자 작사, 김희갑 작곡 노래라는 사실. 1974년 소설가로 등단한 양인자는 TV 라디오 드라마 작가로 활동하다 1980년대부터 작사가로 활동했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명성황후도 양인자 작사, 김희갑 작곡, 노래들로 완성했다는 사실. 불후의 명곡이란 말처럼 명곡의 감동은 영원하기에 오랫동안 건강하게 창작 활동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 주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다재다능하다 또는 박식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사람을 두고 폴리매스라고 지칭합니다. 폴리매스는 배우는 것에 한계를 두지 않고 지식을 끊임없이 융합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데요. 바야흐로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역량 중 하나가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폴리매스적 역량일 것입니다. 폴리매스적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로는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요. 다빈치보다 무려 350년이 앞선 시대에 폴리매스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힐데가르트 폰 빙헨. 9월 17일 오늘은 12세기 독일 베네딕토 회의 수녀 힐데가르트의 생일인데요. 작가, 작곡가, 철학자, 신학자, 의사, 약사, 과학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업적을 남긴 폴리매스의 원조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라인강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가진 그녀는 교황과 황제까지 편지를 교환하며 영향을 미쳤는데요. 놀라운 건 그녀가 이룬 모든 업적들은 여성에게 교육이 전혀 허락되지 않는 12세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한마디로 신여성의 원조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고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은 지필과 교육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1098년 독일에서 태어난 힐데가르트는 8살 때부터 수도원에서 자랐는데요.
당시 유일하게 여성에게 교육이 허락된 장소가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녀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라틴어와 신학, 노래와 악기 연주를 배운 그녀는 훗날 베네딕트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되자 최초의 수녀원을 설립하였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들만 생활하는 수녀원은 없어 모든 수녀들은 수도원에 종속되어 있었는데요. 수녀원을 독립시킨 최초의 인물이 힐데가르트란 사실. 그녀는 스스로 무지한 자라 부르며 모든 깨달음과 능력은 하느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라 밝혔는데요. 여자의 말씀이 아니라 하느님에게 받은 말씀이라는데 누가 반기를 들 수 있을까요? 교황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수많은 연구들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교황 베네딕토 16세에 의해 힐데가르트는 공식적으로 성녀로 인정받는데요. 성녀 힐데가르트의 축일을 맞아 오늘 하루 그녀의 인생과 업적들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9월 18일 오늘은 미국을 대표하는 일간지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뉴스 매체 중 하나인 뉴욕타임즈의 창간일인데요. 1851년 창간하여 올해 17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뉴욕에만 16개의 보도국을 두고 있고 영국, 일본, 프랑스, 한국 등 총 26개 국가의 해외 보도국을 가진 뉴욕타임즈는 저널리즘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퓰리처상을 받은 횟수만 무려 132회란 사실. 미국 내 다른 언론사들의 퓰리처상 수상 횟수와 비교하면 최소 2배에서 10배까지 차이가 나는데요. 단편적인 속보 경쟁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사건을 취재하고 분석하여 뉴스를 보도하는 탐사보도 중심이기에 이루어낸 업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뉴욕타임즈의 창간호는 고작 4페이지밖에 안 되는 페이퍼였는데요. 19세기 후반 뉴욕에서 발행되던 8개 신문사 가운데 판매 부수 꼴찌를 기록한 적도 있었습니다. 인쇄공 출신의 독일계 유대인 아돌프 옥스가 1896년 뉴욕타임즈를 인수하며 언론 혁신을 시도하는데요. 정당이나 정파와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어떠한 두려움이나 선호 없이 불편하고 부당하게 뉴스를 전달하는 것, 모든 종류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적인 논의를 나누는 것이 뉴욕타임즈의 목표입니다. 뉴욕타임즈는 기자들이 직접 사건을 취재하여 보도하는 탐사보도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키워갔는데요. 자극적인 뉴스 경쟁이 넘쳐났던 황색 언론에 지친 독자들이 뉴욕타임즈를 구독하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성장한 뉴욕타임즈는 수입 대부분을 전문 기자들을 확보하는 데 재투자하며 탐사보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었다는 사실. 뉴욕타임즈 기자들의 탐사보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한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을 투하한 폭격기에도 뉴욕타임즈 기자가 동승했으며 베트남 전쟁 때는 수개월간 준비한 끝에 미국 정부의 거짓말을 폭로하여 베트남 전쟁을 끝내는 여론 조성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자들의 연봉은 다른 언론사 기자들에 비해 최소 2배가 높은데요. 신입은 거의 없고 경력 기자들만 뽑습니다. 어떤 뉴스를 취재하고 보도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자의 가치니까요. 언론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우리나라도 자극적인 속보 경쟁을 하지 않고 취재 기사의 가치로 승부하는 탐사보도가 활성화되길 소망합니다. 20세기 팝음악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밴드는 단연 비틀즈인데요. 단순한 음악 밴드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문화 현상을 일으킨 밴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틀즈가 발매한 곡은 빌보드 차트 1위만 20번을 차지하며 빌보드 차트 최다 1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밴드의 최후 멤버들의 솔로 활동까지 포함한다면 무려 36곡이나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음반 판매량도 모든 분야 1위이며 누적 판매량은 10억 장 이상. 음반 시장이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비틀즈 1위의 기록은 영원히 깨지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설적인 비틀즈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던 무명 시절이 있었는데요. 리버풀의 무명 밴드였던 비틀즈를 발굴해서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키워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9월 19일 오늘은 비틀즈를 발굴하여 세상에 알린 비틀즈의 매니저 브라이언 앱스타인의 생일인데요. 5번째 비틀즈 멤버로 평가받습니다. 1934년에 태어난 앱스타인은 배우의 꿈을 안고 왕립 연극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했는데요. 배우로서 재능이 없다는 생각에 일찌감치 사업에 뛰어듭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음반가게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그는 리버풀의 작은 클럽에서 공연 중인 비틀즈를 목격하는데요. 비틀즈의 가능성을 알아본 그는 즉시 매니저가 되겠다고 제안합니다. 레코드 회사에 보내는 데모 테이프마다 몽땅 거절당하던 비틀즈는 매니지먼트 일을 맡아줄 수 있는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요. 앱스타인을 만나 대대적인 변신을 합니다. 비틀즈는 당시 유행 중이던 록밴드처럼 가죽 재킷과 청바지를 입고 거칠게 공연했는데요. 앱스타인은 비틀즈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이란 걸 파악합니다. 공연 중 절대로 청바지와 가죽 자켓을 입지 마세요. 항상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메고 연주하는 겁니다. 연주 중간 휴식할 때는 담배 피거나 음식 먹는 모습은 절대 노출하면 안 됩니다. 헤어스타일은 귀여운 버섯머리 스타일을 유지합시다. 공연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청중에게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인사는 반드시 4명이 동시에 합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 오르는 배우들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미지 메이킹했던 앱스타인의 노력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귀엽고 젠틀한 이미지로 변신하는 데 성공한 비틀즈는 전 세계 소녀 팬들의 마음을 단번에 훔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 9월 22일 오늘은 홍콩 영화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배우 장만옥의 생일인데요. 독보적인 매력과 탁월한 연기력으로 중국 영화 100주년 기념식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배우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1984년부터 2004년까지 20년간 80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하며 홍콩 영화 황금기를 이끈 장만옥은 영화 완령옥으로 베를린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영화 클린으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는데요. 세계 3대 영화제에서 2번이나 연기상을 받은 배우는 아시아권 통틀어 장만옥이 유일하다는 사실. 재밌는 건 장만옥도 시작은 미약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964년 홍콩에서 태어난 장만옥은 19살에 미스 홍콩으로 선정된 지 2주일 만에 영화 출연 제의를 받았는데요. 연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데뷔 초기에는 남자 주인공 옆에 있는 보기 좋은 꽃병에 불과하잖아. 입을 크게 벌린 채 토끼처럼 놀라는 리액션 연기만 반복하네. 인물의 감정이 하나도 안 느껴져. 등 온갖 연기 악평을 받았다는 사실. 1988년 왕가위 감독의 데뷔작 열혈남아에 출연하며 연기력을 인정받기 시작하는데요. 왕가위 감독의 영화 아비정전, 동사서독, 화양연화에 연달아 출연하며 홍콩 영화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배우로 거듭납니다. 연기를 시작한 지 4년 정도 되었을 때 왕가위 감독님을 만나면서 처음 영화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는 나에게 연기라는 것이 내면에서부터 끊임없이 무언가를 끌어올려 표현하는 일이란 걸 일깨워줬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상승하자 1년에 무려 11편의 영화를 출연하는 등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다 완전히 지쳐버리는데요. 2004년 이후부턴 영화에 출연하지 않으며 현재는 프랑스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작품에 출연했지만 스스로도 실망하는 작품이 많아지고 실망을 되풀이하면서 좌절했던 것 같아요. 난 단지 연기하는 걸 좋아할 뿐 스타가 되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매일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면 20살이든 40살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늙어요.
왜 굳이 젊어야 하고 주름살이 없어야만 아름답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름다움이라면 아름다움은 인생을 낭비하는 일에 불과할 거예요. 9월 21일 오늘은 캐나다 출신의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 레너드 코엔의 생일인데요. 시인이자 소설가 그리고 배우입니다. 레너드 코엔은 음유시인이란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뮤지션인데요. 실제로 가수 이전에 시인으로 먼저 등단했고 시집과 소설을 발표하며 캐나다 문학계를 대표하는 작가였다는 사실. 1934년 캐나다에서 태어난 코엔은 어릴 때부터 시와 소설에 빠져 지냈는데요. 22살에 첫 번째 시집을 발표하며 시인으로 등단합니다. 하지만 문학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었던 그는 1960년대 포크 음악 열풍이 불자 음악을 통해 시를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요. 자신이 쓴 시를 더 많은 이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기타를 잡고 노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시가 돈을 벌어다 주지 못했기 때문에 시를 노래했습니다. 30이 넘은 늦은 나이에 첫 번째 데뷔 앨범을 발표하는데요. 음악보다는 시에 더 가까운 앨범이라는 비평을 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화려한 무대 매너나 빼어난 가창력 없이 중절모의 양복 수트를 입고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깊고 묵직한 저음으로 한결같이 시를 낭송하듯 노래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코엔의 노래들은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는데요. 포크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코엔에게 쏟아졌던 악평들은 오히려 그 누구도 대체 불가능한 코엔 스타일로 인정받게 됩니다. 특히 1984년 7번째 앨범에 수록된 곡 할렐루야는 오늘날까지 수백 명의 가수들이 리메이크하고 수십 편의 영화와 드라마에 삽입되었는데요. 장단컨대 분명히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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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노래 기독교 CCM 아닌가요? 아닙니다. 음유시인 레너드 코엔이 작사 작곡한 할렐루야란 사실. 대부분의 곡 작업은 집에서 합니다. 우리 집 뒷마당에 있는 차고를 아주 작은 스튜디오로 개조했는데요. 그곳에서 노래들을 만들어냅니다. 코엔은 80세를 넘기고도 새로운 정규 앨범을 발매했는데요. 앨범에 수록된 모든 곡이 신곡이었다는 사실. 그가 남긴 시와 노래는 깊은 감동을 주며 영원히 불려질 것입니다. 9월 22일 오늘은 19세기 전기화학 발전에 혁신적인 기여를 한 과학자 마이클 패래데이의 생일인데요. 영국을 대표하는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입니다. 특히 오늘날 전기 생산의 필수인 전기 모터의 원리를 발명한 사람이 패래데이인데요. 그가 발명한 전기 모터의 원리 덕분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1791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패래데이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요. 14살 때부터 집을 떠나 재본소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인쇄해야 하는 재본소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최고의 도서관이자 실험실이었는데요. 낮에는 손님들이 맡긴 책을 재본하고 밤에는 맡긴 책들을 읽으며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특히 논리학의 대가였던 아이작 와츠의 생각의 발전을 읽으며 독학으로도 지식을 체득하는 방법을 깨우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노트 필기법. 독서로만 그칠 게 아니라 책에서 읽은 내용은 반드시 자신만의 생각으로 노트하라는 지침을 얻는데요. 그날 이후 패래데이는 매일 노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립 연구소를 대표하는 과학자 험프리 데이비의 화학 강연에 참석할 기회를 얻는데요. 강연을 들으며 크게 감동한 패래데이는 혼신의 힘을 다해 노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노트한 강의 내용을 책으로 제본하여 왕립연구소의 데이비에게 보내는데요. 깨알 같은 노트 필기에 감동받은 데이비는 패러데이를 왕립연구소의 조수로 채용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정규 교육도 못 받은 재본 기술자가 매일 기록하는 노트 습관 덕분에 영국 최고의 석학들이 모인 왕립연구소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 훗날 왕립연구소를 대표하는 과학자가 된 패러데이는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어린이를 위한 과학 강연을 여는데요. 이 전통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어떤 다이아몬드가 양초의 불꽃만큼 빛을 낼 수 있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건 양초가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빛나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도 양초의 불꽃은 빛날 수 있지만 다이아몬드는 양초가 없다면 어둠 속에서 빛날 수 없습니다. 양초는 스스로 자신을 태우며 빛을 내지만 동시에 다른 존재들을 빛나게 해준다는 걸 기억하세요. 9월 23일 오늘은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락 뮤지션이자 싱어송라이터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생일인데요. 시적인 가사와 폭발력 넘치는 무대 매너로 가장 미국적인 락스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억 2천만 장의 음반 판매를 기록했고 그래미상만 20개를 받았으며 아카데미 음악상과 골든글로브까지 수상했는데요. 별명이 보스인 미국 락앤롤 뮤직의 끝판대장입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가장 미국적인 락스타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멜랑콜리한 사랑 노래 하나 없이 청바지에 티셔츠 한 장만 걸치고 미국 노동자들의 꿈과 좌절, 애환을 노래하는데요. 평생 노동자로 살았던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스프링스틴의 아버지는 카펫 공장 노동자였는데요. 기술을 연마해 누구나 인정하는 카펫 장인이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공황이 닥쳤을 때도 꿈을 접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요. 경제공황이 끝나고 경기가 살아나자 공장은 뉴저지의 노동자들을 버리고 더 싼 임금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 이전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버린 스프링스틴의 아버지는 매일 술에 절어 지냈는데요. 집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스프링스틴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성장했는데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아버지가 겪은 세상을 알게 되어 아버지를 위한 노래를 만듭니다. 노래 제목은 팩토리, 공장. 이른 아침 공장에서 호각 소리 들리면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도시락을 챙겨 들고 아침 햇살 속으로 걸어나가네. 이것은 노동, 노동, 단지 일만 하는 인생. 나는 비 오는 날 아버지가 공포와 고통으로 얼룩진 집을 등지고 공장 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 보았다네. 공장은 아버지의 청각을 빼앗아갔고 공장은 아버지에게 삶을 주었네. 노동, 노동, 단지 일만 하는 인생. 하루가 끝나갈 때면 공장에서 호각 소리가 울부짖지. 눈에는 죽음을 담고서 그들은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지. 틀림없이 오늘 밤에도 또 누군가가 다칠 거야. 하지만 이건 노동, 노동, 단지 일만 하는 인생. 왜냐하면 이건 노동, 노동, 단지 일만 하는 인생이기 때문이지. 9월 24일 오늘은 20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미국 재즈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의 생일인데요. 160여 편의 단편 소설과 장편 위대한 개츠비, 밤은 부드러워, 벤저민 버튼의 기이한 사건 등 불멸의 명작들을 남겼습니다. 특히 소설 위대한 개츠비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며 영어로 쓰여진 최고의 소설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25년에 발표한 위대한 개츠비는 아메리칸 드림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이면을 폭로하고
미국 재즈 시대의 허영과 몰락을 예언한 작품으로도 유명한데요. 재즈 시대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부터 경제 대공황이 발생한 1929년까지 약 10여 년의 기간을 지칭합니다. 재밌는 건 이 시기를 지칭하는 다른 표현은 광란의 20년대라는 사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은 연평균 9%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며 역사상 유례없는 대호황을 누렸는데요. 포드 자동차를 비롯하여 대량 생산 시스템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며 물질적 풍요가 정점을 찍습니다. 세계 최초로 300m 높이를 돌파한 크라이슬러 빌딩이 등장한 것도, 최초의 방송 매체인 라디오가 가구당 한 대 수준으로 보급된 시기도 모두 1920년대인데요. 그렇다면 최고의 경제 호황기였던 1920년대를 왜 재즈 시대라고 부를까요? 1920년 1월에 발표한 미국 헌법 18조에는 술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주법이 포함되었는데요. 역사상 최고의 경제 호황기에 금주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마피아 같은 갱단들은 밀주를 만들어 비싼 가격으로 술을 유통시켰고, 스피키지라는 비밀 술집이 전국 곳곳에 만들어지며 오히려 술 마시는 문화가 성행했는데요. 돈 많은 백인들만 술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금지된 술을 비밀 술집에서 몰래 마시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당시 비밀 술집에서 밤새도록 흐르던 음악이 바로 재즈. 이러다 보니 재즈는 금지된 쾌락과 자유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어버렸다는 사실. 소설 위대한 캐츠비는 쾌락으로 얼룩진 재즈 시대의 기록이자 물질적 풍요로도 얻을 수 없던 가치에 대한 성찰을 다룬 소설인데요. 재즈 음악을 들으며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9월 25일 오늘은 20세기 영화사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영향력 있는 거장 중 한 명인 로베르 브레송의 생일인데요. 프랑스의 영화 감독이자 영화학자입니다. 브레송은 프랑스의 누벨바그 감독들을 비롯하여 동시대 수많은 감독들과 영화 평론가들이 가장 존경하는 감독 중 한 명인데요. 평생 영화가 무엇인지, 영화가 독립적인 예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영화를 찍었습니다. 총 13편의 영화를 완성했는데요. 대부분의 작품들이 영화 평론가들이 뽑은 세계 영화사 베스트 100위 안에 선정되었으며, 영화사 최고의 거장 중 한 명인 타르코프스키 감독이 생전에 가장 존경하는 감독으로 브레송을 꼽았다는 사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평론가와 영화 감독들은 브레송의 영화에 열광했을까요? 기존의 간습적인 영화 문법을 거부하고 독창적인 영화 철학과 문법을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기존 영화와 차별화된 자신의 영화를 시네마토그라프라고 정의했습니다. 시네마토그라프란 움직이는 이미지와 소리들을 가지고 하는 글쓰기입니다. 영화는 이미지와 소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새롭게 결정되는 예술입니다. 이미지와 이미지의 사이, 소리와 소리의 사이, 이미지와 소리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교류 속에서 영화는 인물과 사물에 새로운 의미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단지 연극을 복제하기 위해 카메라를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영화가 자신만의 고유한 형식을 구축하지 못하고 다른 예술 형식을 빌려와서 찍는다면 영화를 순수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영화들이 음악으로 대충 때워지고 있습니다. 영화를 음악으로 잔뜩 채우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찍은 이미지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숨기고 싶을 때 음악으로 때우는 겁니다. 브레송은 캐스팅할 때도 배우의 연기력과 명성이 아니라 영화에 맞는 이미지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캐스팅했는데요. 무의식적인 행동, 자연스러운 눈빛을 찍기 위해 배우에게 표정 연기와 감정 연기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브레송은 단 한 번도 유명한 배우들을 캐스팅하지 않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연극 배우나 일반인들만 캐스팅했다는 사실.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언젠가 브레송의 영화를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우발적이다 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일이 예기치 않게 우연히 일어나다 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 어쩌다 보니 우연히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발적 핵전쟁이란 무슨 뜻일까요? 어쩌다 보니 우연히 핵전쟁이 발생했다는 뜻. 우발적이다와 핵전쟁은 결코 만나선 안 될 단어겠죠? 하지만 우발적 핵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뻔한 적이 무려 150번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9월 26일 오늘은 우발적 핵전쟁이 일어날 뻔한 날인데요. 1983년 인류는 멸망 직전까지 갔다는 사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냉전체제 대립이 절정에 달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 비판하며 관계는 최악이었으며 이탈리아에 배치한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은 언제든지 소련을 타격할 수 있어 소련도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적대적인 어느 날 1983년 9월 26일 밤 12시 소련의 위생관제센터에서 비상경보가 울립니다. 위용, 위용, 위용. 미국이 대륙간 장거리 핵미사일을 소련으로 발사했다. 최고 등급 비상경보가 울립니다. 잠시 후 핵미사일 숫자는 5발로 늘어나며 초비상 상태에 돌입하는데요. 소련의 모든 핵미사일은 발사준비 태세로 자동전환되었습니다. 당시 위생관제센터의 책임자는 스타니슬라프였는데요. 졸지의 핵미사일 발사 여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인류 멸망을 알리듯 무섭게 경보가 울리고 핵전쟁 개시 버튼이 깜빡거리는 절대절명의 순간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미국이 진짜로 핵전쟁을 시작했다면 5발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했을 거야. 지금 레이더에 감지된 건 5발. 이건 분명 컴퓨터 오류거나 인공위성 오류일 거야. 여기는 관제센터. 방금 전 비상경보는 컴퓨터 오류인 듯하다. 핵미사일 발사를 대기하라. 훗날 핵미사일 비상경보는 햇빛의 반짝임을 미사일 발사 섬광으로 잘못 감지했다는 것이 밝혀지는데요. 한 사람의 판단이 우발적 핵전쟁 위기를 막았다는 사실. 하지만 인류는 여전히 우발적 핵전쟁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데요. 핵미사일 비상경보가 울릴 때 사람이 아니라 AI가 자동으로 판단한다면 인류는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요? 9월 27일 오늘은 한국 만화 역사상 가장 독창적이고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한 명인 고우영 화백의 생일인데요. 1952년 만화 쥐도리로 데뷔 후 약 50여 년간 수많은 작품을 창작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고전을 재해석하여 만화로 새롭게 창작한 고우영은 만화는 아이들이 보는 것이다 라는 편견을 부수고 성인들도 즐겨볼 수 있는 만화를 만들어 만화의 사회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1972년부터 일간스포츠신문의 연재를 시작한 고우영의 고전 만화 시리즈는 신문 전체 판매량을 끌어올릴 정도로 영향력이 컸는데요. 고우영의 만화를 보기 위해 신문을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삼국지, 서유기, 수호지, 18사략, 열국지, 초안지 등 고우영의 고전 만화 시리즈는 20년간 일간 스포츠 신문을 대표하는 컨텐츠였는데요. 놀라운 건 매일 만화를 연재했지만 단 한 번도 원고 마감을 어긴 적이 없다는 사실.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라 만화를 완성하면 매일 신문사로 직접 전달해야만 했는데요. 마감은 곧 생명이란 각오로 몸이 아파도 가족들에게 일이 생겨도 20년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만화를 완성해 제출했다는 사실. 400달러만 가지고 미국을 6개월간 여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미국 도로 표지판에 그려진 수많은 만화들을 보며 만화가 필수적인 문화로 자리 잡은 것에 충격받았어요. 만화는 무엇보다 재밌게 읽혀야 합니다. 재미 이면에는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악이 있어야 해요. 성인용 만화일수록 문장을 우회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고전 만화를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하는데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중국 역사 만화를 그리면서 등골이 서늘해진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세태랑 어찌나 똑같은지. 특히 정치적인 얘기들은 단순히 1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의 얘기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2005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만화는 세대를 계승하며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과거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시대를 풍미했던 한국 만화의 역사이자 영원한 고전으로 읽혀질 것입니다. 만세사표. 1만 세대에 걸쳐 본받을 만한 스승.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아시아 문화권에서 만세사표로 불리는 유일한 인물, 유교의 창시자이며 성인의 반열에 오른 공자입니다. 9월 28일 오늘은 공자의 생일인데요. 공부자 탕강일, 뜻풀이를 하면 공자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란 뜻인데요. 대만에서는 스승의 날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교를 따르는 성균관대학교에서도 공자 선생님 덕분에 오늘은 휴일이란 사실. 기원전 551년에 태어난 공자는 키가 9척 6촌에 달하는 거인이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오늘날 길이로 환산하면 2m 90cm.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키 큰 사람이 2m 70cm인데요. 실제인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 엄청난 거구였다는 것만 기억하자고요. 공자의 거구는 아버지와 관계 있는데요. 노나라의 무사였습니다. 노나라 무사 숭량홀은 아들 없이 딸만 9이라 60대 후반의 나이에 16살의 무녀와 혼인 없이 관계를 맺고 공자를 낳았는데요. 공자가 3살 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공자는 사생아라는 이유로 공씨 집안 자식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는데요. 어머니마저 시력을 잃는 바람에 어려서부터 온갖 일을 하며 거칠게 성장했습니다. 공자 나이 16,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는데요. 세상에 홀로 남은 공자는 무사였던 아버지와 달리 글과 지식을 쌓아 학자로 인정받길 갈망합니다. 하지만 돈도 없고 가문에서도 버림받은 공자를 누가 가르칠까요? 3인행 필류 아사언. 3사람이 길을 가면 그중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라는 태도로 공자는 자신을 낮추며 만나는 모든 이에게 배움을 갈구하는데요. 그들의 좋은 점은 본받아 배울 수 있고 좋지 않은 점은 나에게 비추어 나를 고칠 수 있다. 세상 모든 일을 스승으로 삼고 세상을 떠돌며 학문을 쌓은 공자는 30이 되자 노나라에서 가장 박식한 사람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자신이 깨우친 것을 제자를 받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공자 가르침의 핵심은 인자애인. 어진 사람이라면 타인을 사랑하라. 쉽게 말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는 누구일까요? 1547년 9월 29일 스페인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그는 몰락한 하급 귀족의 자식이었는데요. 아버지는 청각장애가 있는 이발사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는데요. 7살 때 아버지가 진비 때문에 전 재산을 차압당해 무려 13년 동안이나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계속되는 떠돌이 생활과 경제적인 문제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는 로마 추기경 수행원으로 일하며 어깨너머로 공부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르네상스 중심지이자 인쇄술의 발명 덕분에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문학 작품을 읽을 수 있는 최고의 도서관이었습니다. 24살, 해군에 자원 입대한 그는 오스만 제국과 충돌한 레판토 해전에 참여하는데요. 전투에서 총상을 당해 평생 왼손을 쓸 수 없는 불구가 됩니다. 레판토의 외파리라는 별명을 얻게 된 그는 제대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돌아오는 길에 악명 높은 알제리 해적들에게 포로로 잡히고 마는데요. 무려 5년간 쇠사슬에 묶인 채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수녀원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나서야 해적들에게 풀려날 수 있었는데요. 그의 나이 33. 5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지만 집안 형편은 더욱 가난해져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지방을 돌아다니며 군사 식량을 납입하는 식량 조달원 일을 시작하는데요. 13년간 일을 하며 여러 차례 억울하게 투옥당합니다. 교회가 소유한 밀을 증발했다고 파문당하고 허락 없이 밀을 팔았다가 감옥에 투옥되고 공금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가 은행이 파산하는 바람에 다시 또 감옥에 투옥되고 세금 징수원 일을 하다 선임자가 돈을 두고 튀는 바람에 선임자 대신 감옥에 다시 투옥당하고 감옥을 들락거리며 청춘을 다 보낸 그는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소설을 한 편 구상하는데요. 그의 나이 58세. 마침내 소설을 출판합니다. 이 소설은 시대를 초월한 고전이자 문학사를 대표하는 걸작의 반열에 오르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미겔 데 세르반테스, 돈키호테의 작가. 9월 30일 오늘은 국제 번역의 날인데요. 4세기의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 예로니모 제롬의 축일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그렇다면 성 예로니모 제롬 이전에는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연호로 사용하는 2025년은 AD 2025인데요. AD란 라틴어로 에너 도미니의 준말, 뜻풀이를 하면 주님의 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태어난 해로부터 2025년이란 뜻.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의 연호는 BC라고 하는데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이란 뜻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기록된 유대인들의 경전인데요.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등 예언자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최초의 성경 구약은 유대인들이 사용한 언어인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출현으로 알렉산더 제국에 속한 지역은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유대인들도 히브리어보다 그리스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72명의 유대학자들은 보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데요. 이를 70인본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성경 번역은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란 사실. 성 예로니모 제롬은 로마 교양청의 요청에 따라 그리스어로 기록된 성경을 로마 제국의 공용어인 라틴어로 번역했는데요. 교황청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라틴어 성경, 불가타 성경이 완성됩니다. 라틴어로 불가타는 대중적인, 일반적인, 널리 퍼진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불가탄 성경은 세월이 흐르면서 대중적이지 못한, 일반적이지 못한, 널리 퍼질 수 없는 성경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라틴어를 배울 수 없는 일반인들은 성경을 전혀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카톨릭 교회는
라틴어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결국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은 라틴어에서 다른 언어들로 번역되기 시작하는데요. 지식의 독점에서 지식의 해방으로 인류 문명은 진화되어 왔는데요. 번역은 언제나 번역의 최전방에 위치했습니다. 번역 없이는 인류의 문명은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